안녕하세요. 세속성자를 위한 고전 읽기 맹자를 맡은 임자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지금 처음에 3년 동안 일성록을 번역했고 지금은 조선왕조실록을 재번역하고 있거든요. 국책 사업이 돼서 원래 93년도에 조선왕조실록이 완간이 끝났는데요. 이제 예전 어르신들이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고어도 많고 주석도 미비하고 해서 윤문을 할까 하다가 사업이 재번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시범 번역 중에서 정조실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전 대단한 게 맞고요. 일성록도 정조임금의 정무 기록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승정원 일기에서 윤문을 잠시 했었고 인조 승정원 일기를 봤었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맹자 공부하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제 강좌에 이렇게 남자분이 많은 게 처음이에요. 거의 여자분들이 많은데 기쁘고요. 이제 저는 원래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한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조금도. 근데 그냥 제2외국어를 대학원 때문에 준비해야 돼서 프랑스어를 하려고 하다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프랑스어를 하다니 뭐 싶어서 그냥 바꿔보자 라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독일어는 아주 초짜고 어차피 독일어를 하느니 프랑스어를 하고 일본어는 안 본다고 하고 중국어는 배운 적이 없고 한문은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냥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민족문화추진회라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기관의 전신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문 학과를 나온다고 바로 번역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따로 양성을 해요. 제가 인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학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족문화추진회를 줄여서 민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가 다 알아봐다 줬어요. 저랑 같이 이제 대학원을 준비할 친구가. 그래서 민추라는 데서 논어를 한대 뭐 이래서 학원이야? 이름이 뭐 민추야? 이래서 그냥 시작하게 됐고 거기 갔더니 강의 전에 그 좌판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책을 팔아요. 근데 이제 진짜 역사 스페셜이나 요즘에 역사 저널 그날에 왜 그 조명 스팟라이트 딱 받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원문 있잖아요. 그런 영인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간 게 언젠데 이런 걸 누가 보냐 뭐 이래서 안 샀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더니 선생님께서 그걸로 하시겠대요, 교재를. 그래서 바로 달려나와서 이건 미친 짓이라면서 이제 그걸 사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맹자본을 정해드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공부했던 그 어떤 분은 한문책이 친데레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곁을 내줄 것 같지 않은. 근데 저는 사실 원문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이 서점에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번역본을 취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의 번역이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한문을 하실 거면 한문 원문이 있고 밑에 번역이 있는 게 좋고 그런데 그냥 내용을 보시는 거 처음에 내용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번역 능력이 얼마냐 보다 맹자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그 문장을 끌어가는 힘이 있느냐 그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시기에 좋은 본이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맹자의 매력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어떤 원문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는지 한문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따져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본 거는 이거거든요. 네, 이거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오는 맹자집주라고 주희가 줄을 단 주희라고 송나라 때 남송의 학자가 줄을 단 거를 이제 성백효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
한문을 배우는, 그러니까 한문 자체를 익혀야 되는 사람들은 이 본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지 않은 것은 직역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축자역이기 때문에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번역을 한 거라서 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숨막히고 사실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성백교 선생님은 워낙 한학계에서는 좀 유명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주자의 주가 다 번역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아요. 대개는 지금 맹자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원문이 번역이 돼 있더라도 주자의 주까지는 집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자의 주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거는 있어서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이 본을 보시면 되는데, 이 본을 처음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겠다는 분들하고 제가 맹자 강좌를 이제 강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걸 같이 보고 있는데 저의 해석이 다시 한번 필요하죠.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도 옛날 말투도 많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맞는 번역을 읽어보시고 먼저 구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한테 번역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원문으로만 공부를 해서 잘 모르기도 해요. 이 잘난 척은, 네, 그렇죠. 잘난 척은 제가 한문을 번역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힘? 네. 왜냐하면 저는 한문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 매트릭스처럼, 진짜 영화 매트릭스처럼 이따 세로 쓰기잖아요. 그 정말 줄 그어놓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매트릭스처럼 한자가 마구 쏟아져서 알바를 고용해서 자전만 찾으라고 할까. 너무 많은 한자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논어 시간에 반은 자고 반은 들었어요. 처음에 방학 특강에 갔을 때. 근데 이제 졸지 말아야지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졸음이 오면 자요 그냥. 그리고 일어났을 때 원문을 찾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문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원문을 제가 찾은 거예요. 이렇게 한문을 모르는데 선생님이 제가 조느라고 못 들었던 부분을 나가고 계신데 제가 거길 찾았어요. 한자로. 천재 아니야? 이러면서 재능이 남달라 이러면서. 그래서 한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부를 너무 진지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중용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거는 제가 적지를 못해서 적어 드릴게요.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변별하고 독실하게 행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5가지로 이제 공부를 해. 여기까지가 배움이라면 이거는 행함이죠. 그래서 이제 한문에서는 배움과 지행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를 하면 되는데 얘네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냐면 유불학이언정 학지인된 불능이어든 불조야하며 유불문이어든 문지인된 불직어든 불조야하며 유불사 인된 사지어든 부득이어든 불조야하며 이렇게 계속 똑같이 문형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달러 불자는 아니 불자랑 똑같이 쓰이고요.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울진대는 그걸 능하게 하지 못하면 놓지 말고, 안 물어봤으면 안 물어봤지, 묻기 시작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놓지 말고, 생각하지 말지언정 생각했다면 터득하지 못했다면 그만두지 말고, 변별하지 못했다면 모르지만 하기 시작했다면 분명하게 몰랐다면 그만두지 말고, 행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행하기 시작했으면
족실하게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만두지 말고.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위로해주는 말이 위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남이, 사람 인자는 남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남이 한 번에 그것을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그것을 해내거든 나는 1000번을 하면 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독하게 공부한 것 같죠? 아까 잘하고 해놓고서. 근데 그게 아니라 늘 열심히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염두에 둔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걸 죽도록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 때까지는 내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생각해보고 또 어떤 책을 읽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염두에 둘 때, 근데 우리나라는 천재를 좋아하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선생님 눈에 들어야 공부도 발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벅찬 말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앞으로 나섰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여유 있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이건 매우 위로가 되죠. 사실은 한문은 천재를 좋아하지 않아요. 노둔한 걸 좋아하죠. 증자라는 사람이 공자의 대통을 이은 것, 종통을 이은 이유가 증자는 노둔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뛰어난 사람은 금세 잘하죠. 대신에 빨리 지치고 식죠. 왜냐하면 뛰어난 사람도 언젠가는 큰 우물을 채워야 그 다음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큰 우물을 채우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죠. 근데 별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던 애들은 내 재미에 하기 때문에, 칭찬받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재미에 하기 때문에 그걸 난 100번 하면 되지 뭐, 1000번도 하지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재미에 한다면 이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증자도 결국 안현이나 민자건처럼 뛰어나다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공자의 종통을 이었잖아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노둔한 아이들, 그 유명한 말도 있죠. 재승덕박, 재주가 승하면 덕이 박하다. 그래서 한문에서 제가 매우 좋아하는 건 이 말이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저는 여유를 가지라고, 공부할 때 여유를 가지라는 말로 느껴져요. 그래서 기꺼이 자는 거죠. 일어나서 하면 되니까. 어차피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 맹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려드린 맹자는 내가 맹자의 전문가고 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맹자의 재미를 느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선생님들, 훌륭한 스승님들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맹자의 이름은 나눠드린 것처럼 가예요. 맹자의 이름은 가고 사기 맹자 순경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마천이 쓴 사기에. 근데 거기 보면 맹자 순경은 순자거든요. 열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분량이 매우 작아요. 다른 추연에 대한 얘기가 더 많고 순자나 맹자에 대한 얘기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맹자가 당시에 한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학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공자는 세가, 그래서 제후급으로 대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공자, 맹자 쌍으로 불리지만 공자의 위상과 맹자의 위상은 달라요. 지금 중국에 여행을 가셔도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자의 고향이었던 노나라는 공자로 거의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창하거든요. 근데 공자가 살았던 지역하고 추가 굉장히 추땅이, 맹자의 출신지인 추땅이 가까운데 맹자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사당도 집도 되게
별 볼 일이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시대 때도 공자는 그래도 인정을 사마천이 사기의 세가에 올릴 정도로 인정을 했지만 열전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비중만 줄 정도로, 그리고 작은 비중밖에 두지 않았던 건 관심도 없었지만 자료도 없었다는 얘기죠. 맹자는 그런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맹자는 후에 지금의 맹자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는 사실 송나라에 들어가면서, 송나라 때 왕안석의 신법을 낸 왕안석이란 사람이 과거 시험에 이 맹자 과목을 넣어요. 그래서 사마광이 엄청 반대를 하는데 사랑을 받았으니까 왕의 총애받던 신하 왕안석이 주장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주희라는 남송태의 학자가 대대적으로 본인의 성리학하고 맞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맹자를 살려내면서 맹자는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죠. 특히나 드라마로도 매우 히트쳤지만 정도전이 맹자를 가지고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맹자와 성리학.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선으로 와서 그게 아니면 사문난적이 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한테 맹자가 되게 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맹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적어요. 여기에 지금 기원전 그 생물년도 전부 물음표를 찍어놨죠. 그 천하를 주유한 횟수도 정확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맹자의 어머니가 유명하잖아요. 맹자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의 선두주자죠. 대단하죠, 아주.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그 공자 맹자를 찾아서 중국 여행을 갔었는데 맹자 사당에 갔더니 여성 아구들은 가슴 깊이 느껴지는 그 맹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없냐고 저에게 그러길래 없는데요.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게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맹자 어머니만 그렇게 부각된 걸로 봐서는 아마 편모스라의 자녀였겠죠. 그리고 가난했겠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한시대 유향이라는 사람, 전국책을 썼던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연려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삼촌지교, 단기지교, 어머니 독하죠. 여튼 그것도 맹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맹자의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편모스라였고 가난한 계층, 조금 가난했겠다라는 거 정도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맹자라는 책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 맹자 열전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천하를 주유하다가 유세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제자들하고 낙향해서 제자들을 받아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맹자를 저술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맹자를 맹자가 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품게 됐죠. 왜냐하면 이 자가 높임이거든요. 근데 맹자가 자기 책에다가 끊임없이 맹자왈이라고 그러면 자언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이제 논어는 사후의 제자들의 편집인 걸 아니까 내용이 일관성이 없는 게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맹자도 크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저술을 했다면 그렇게 일관성이 없게 쓸 수가 있겠냐. 또 문체도 차이가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아주 썼다고 보기보다는 사후에 아마 제자들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마천의 사기는 위대한 족적을 남겼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이제 정설로 굳어졌다가 유물들이 발굴되고 뭐 여러 가지 정거들이 나오면서 이제 의문을 좀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맹자가 돌아다녔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지도에 제가 이거 붙여놨거든요. 포스트잇을 옛날, 이건 중국 현대 지도고요. 옛날에 이런 전국 시대랑 추출 시대를 약간 섞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주요 나라를. 이 초록색과 분홍색 사이에 차이를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집 포스트잇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가 노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추읍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대에 매우 크게 부를 형성했기 때문에 춘추 시대도 전국 시대도 아주 유명했었던 제나라가 여기 붙어 있죠. 그러니까 노나라 출신인 공자는 제나라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죠. 노나라는 작은데 가장 옆에 있는 제나라가 매우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에 주나라의 예법을 가르치면 제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송나라가 주나라 이전에 은나라의 유민들이 살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5월 동주 나오는 오나라 월나라가 이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초나라, 항우를 배출한 초나라는 이쪽 아래쪽에 있어서 남만이라고 불렸어요. 남쪽 오랑캐. 얘네 되게 무시당했었는데, 오랑캐라고 무시당했는데 일단 힘은 엄청나게 컸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진나라. 이 진나라는 여기가 약간 산지거든요. 이쪽으로 약간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진출을 하기가 쉬운 위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춘추 시대 때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다가 이제 점점 동진을 하게 되는 거죠. 여튼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추에서 시작한 맹자가 제나라에 가서 지금 후대 학자들의 말로는 제위왕 때 한 18년 동안 여기 있었다고 해요. 제나라 임치가 굉장히 큰 번화가인데 핫플레이스죠. 근데 그 옆에 직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직문학사라는 곳을 제나라에서 설치를 해서 각 나라의 사상가들을 다 받아서 굉장히 사상이 만개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맹자도 여기서 자기도 공부하고 여러 대단한 사상가들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이론도 정립하고 제자들도 키우고 제나라에 있다가 제나라에서 잘 안 돼서 송나라로 가죠. 여기 송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또 잘 안 되니까 이 위나라로 가는데 맹자 처음에 보시면 양해왕이라고 나오죠. 그 양해왕이 이 위왕이에요. 근데 수도를 대량으로 옮겼기 때문에 양나라라고도 해서 양해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유세를 했고 또 그게 안 돼서 다시 제나라로 가서 제일 맹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선왕과의 대화가 이때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맹자도 제나라에 크게 기대를 가졌었던 거죠. 맹자는 제나라가 강성한 나라니까 제선왕이 약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으니까 희망을 갖고 유세를 펼쳤지만 역시 되지 않아서 이제 여기들에 조그만 나라들이 막 모여 있어요. 되게 조그매서 뭘 할 수가 없는 나라들. 그게 이제 설나라, 등나라, 추나라 뭐 이렇게 돼서 여기 제가 포스트잇을 붙일 수도 없이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뭐 얘기를 해주다가 맹자의 입장에서도 재미가 없잖아요. 공중파 타다가 아무도 안 보는 케이블 혹은 지방 라디오 간 거니까 재미없어서 뜻을 펼치지 못해서 그냥 이제 노나라하고 다시 약간 얘기가 있을 뻔 하다가 엎어지면서 이제 그만두고 천하주유는 그만두고 제자를 양성하고 저술 활동에 힘을 쓴 거죠. 그러니까 공자도 그렇고 맹자도 그렇고 거의 무대가 이쪽이에요. 국가적인 책무로 해외로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다녀야 되면 아주 넓게 돌아다닐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가장 힘이 있어 보였던 제나라가 많이 등장을 해요. 공자는 제왕공처럼
되고자 하기도 했고, 그 제왕공을 패자로 만들어준 관중. 이 제나라랑 그 저기가 맹자가 결별하는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연나라가 있잖아요. 여기 연나라가 되게 국정이 혼란했었어요. 작회라는 사람이 왕이고 정승이 자지라는 정승이 있었는데, 그 옛날 요임금이 뭐 허부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성인이니까 왕위를 선양하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하기 싫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렬된 일이 있는데, 그 결렬된 얘기를 그 작회한테 해주면서, 보십시오, 훌륭한 정승같이 될 사람한테 이렇게 나라를 선양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다고 나라를 덥석 받겠습니까? 안 받죠? 그렇게 되면 왕으로서는 훌륭한 덕이 있는 사람을 알아봤다는 명성이 있고 또 나라도 지켜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작회가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지한테 나라를 줘버렸네? 그랬는데 자지는 덥석 받았네? 그래서 붕 뜨고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나라가 그 틈을 타서 이걸 칠까 말까 얘기를 해요. 근데 맹자가 묘하게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고 나서 그 맹자가, 근데 치긴 쳤는데 먹었다고 니네가 그걸 완전히 먹어서 니네 나라로 삼으면 안 된다. 여기가 호남한 군주가, 그러니까 모자란 군주 때문에 난리를 겪은 거니까 좋은 군주를 세워주고 제사가 유지되게 지켜준다면 연나라 백성들이 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려면 뭐하게 쳐요. 그래서 결렬되죠. 그래가지고 맹자가 그게 결정적으로 제 나라를 떠나는 그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절망?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맹자가 제 나라를 떠날 때 이게 뒤를 보면서 가는 느낌으로 가요. 사흘 동안 주 땅에서 머물러요. 그 경계선 지방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 거죠. 야, 그렇게 정치가 탐나냐? 그거를 안 돼서 떠나면서 이렇게 확 가지 그걸 그러냐? 막 이러니까 맹자가, 내가 천리 먼 길을 왕을 보러 온 것은 내가 하고자 해서 온 건데 뜻이 안 맞다고 떠나가는 게 내가 어떻게 원해서인 거겠냐. 내가 사흘을 유숙한 뒤에 출발하지만 내 마음에는 오히려 지금 빨리 떠나는 거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나는 왕이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란다. 왕이 만일 고치신다면 반드시 내 발길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 땅을 나가고 있는데도 왕이 나를 만류하시지 않으시기에 내가 이제 포기해야겠구나 라는 뜻을 뒀다. 제 나라 백성이, 왕께서 나를 등용해 주신다면 제 나라 백성이 편안할 뿐이겠는가. 모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마음을 돌리시기를 행여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웃음을 던졌던 사람들이, 제가 뭘 몰랐습니다. 나는 소인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공손추에 나와요. 제가 이거 강독을 할 때 애인하고 헤어질 때도 이런 여지를 줘야 된다. 단칼에 자르듯이 그러지 말고 그가 행여 고치기를 내가 바란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맹자가 활동했던 전국시대는, 공자는 춘추시대에 활동을 했잖아요. 맹자는 전국시대에 활동을 해요. 맹자가 공자 한 400~500년쯤 뒤에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춘추시대는 그래도 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공자는 자꾸 주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논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맹자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이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나라가 이것들 전부 주나라가 봉토로 떼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명칭은 공이 맞아요. 왕은 천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자는 한 명뿐이기 때문에 춘추 시대에는 전부 다 공이라고 불렀죠. 근데 전국 시대에는 철기 무기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제 겉으로라도 예의를 차리던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자. 그래서 춘추 시대는 전쟁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 대량 사륙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합쳐서 500여 년이잖아요. 그 중에서 전국 시대가 200여 년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시대인 거죠. 전부 다 긁어내서 이때는 전부 백병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수탈해서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은 사상가가 이때 배출되는 게 맞기도 해요. 사람이 무슨 존재길래 이렇게까지 끝장을 보고 전쟁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죠. 특히 전국 시대에 이제 주나라는 텄어. 주나라는 끝났어. 됐어. 그러면서 전국 칠웅이 자리를 잡으면서는 이제 정말로 주나라가 아니라 이 칠웅들의 전쟁이 어떻게든 끝나야 백성들이 쉬는 시대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웅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양조위가 나오죠. 여자들의 공공재가 돼야 하는 남자죠. 양조위가 영웅에서 보면 진시황을 옹호해요. 그러니까는 이연걸이 알 수 없다고 마구 비난을 하죠. 그럴 때 이 땅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데 통일이라고 쓰죠.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든 이건 끝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또 홀로코스트 때문에 인간에 대한 많은 그 고뇌와 고민들이 생겼던 것처럼 전국 시대에도 그래서 희한하게 모든 중국의 현대를 지탱하는 사상들이 다 튀어나오는 시대가 됐죠. 역설적이죠. 또 하나 전쟁의 재밌는 역설은 주나라는 봉건제를 시행했고 매우 계층이 분명한 사회였죠. 근데 관중이라는 사람이 벌써 제 나라에서 등용된 거는 관중은 빽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촌놈, 야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등용해서 썼다는 것은 신분제적인 질서가 조금씩 붕괴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국 시대가 되면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얘가 귀족 출신이냐 뭐에 상관없이 전쟁이 가지고 온 나름의 평등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국 칠웅은 써드린 것처럼 진초, 연제, 한, 위, 조나라인데요. 전국 시대를 가르는 게 한, 위, 조, 뒤에 있는 한, 위, 조는 눈깔 진자를 쓰는 진나라가 세 개로 쪼개진 거예요. 진문공, 그 맹자에도 나오는데 춘추 5패 중에 제일 유명했던 두 명의 패자가 제환공과 진문공이 있거든요. 그 진문공이 배출됐던 나라가 이 진나라인데 쇠약해지면서 셋으로 갈려요. 반역을 한 거죠. 제후에게 대부들이 반역을 해서 한, 위, 조를 세워버리는데, 그래서 전국 시대를 얘네들이 셋으로 진을 갈라먹은 것을 기점으로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셋으로 갈라졌는데 그럼 주나라의 입장에서는 천자의 나라라면 위세가 있다면 제후를 친 대부는 아장내야겠죠. 근데 이걸 끝장을 안 내고 인정해 줘버려요. 니네 거 이러면서 봉작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주나라 왕실이 이제 완전히 힘이 없어졌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한 사건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봉작해 준 것을 기점으로 잡기도 해요. 여튼 얘네들이 셋으로 갈라진 거 여기죠. 여기가 전국시대, 얘네들의 발생이 전국시대를 만드는 기점이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경이 맹자에 드러난 부분을 보면 누가 천하를 통일합니까? 라고 양양왕이 물어봐요. 양해왕의 아들. 되게 느닷없이. 맹자는 양양왕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양나라는 텄다 이러면서 떠나죠. 왜냐하면 질문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정말 두서도 없고 될 수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뜸 뭐 차 떼고 뭐 떼고 누가 통일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얘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떠났는데 여튼 그때 맹자가 해주는 답이 재밌어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모두가 살인을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 시대는 살인의 시대라는 그 풍경이 맹자 이 본문에서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맹자를 읽을 때 재밌었던 부분, 그 바로 아래 나오는 거, 군주를 위해 억지로 싸워서 땅을 다투어서 싸움에 사람을 죽인 것이 들에 가득하며 성을 다투어 싸움에 사람을 죽인 것이 성에 가득함에 있어서랴. 이는 이른바 토지를 위하여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니 그 죄는 사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시체가 넘쳐나는 거예요. 들에도 시체, 성에도 시체. 그러니까 맹자를 읽다 보면 시체가 굶어서 시체가 굴러다니고 살인을 당해서 이제 전쟁 때문에 사륙을 당해서 시체가 굴러다니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책에 의외로. 솔토지 식인육이라고 돼 있죠. 양해왕 상에 보면 이거랑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양해왕을 만났을 때 저기가 맹자 물어보거든요.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나 칼날을 쓰는 것에 뭐 몽둥이로 죽였냐, 칼로 죽였냐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칼날과 정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임금의 푸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으면서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맹자가. 그때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접속사고요. 이 순접도 되고 역접도 돼요. 이건 거느리고 라는 거잖아요. 같은 문형을 써서 토지를 거느리고서 인육을 먹었다. 근데 토지를 어떻게 거느리죠? 그래서 위해서라고 순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부유함을 위해서 내 마국간하고 내 푸죽간을 비옥하게 하려고 그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한 거하고 똑같은 형세인 것처럼 내 성을 넓히고 내 땅을 넓히려고 전쟁을 하는 것은 토지를 위해서 토지에게 사람 고기를 먹게 하는 거나 같다는 얘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만큼 전국시대는 비참하고 백성들에게 힘들었던 시대라는 거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되게 기백이 있지 않아요? 왕 앞에 가서 당신의 네 스위스 은행 계좌를 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 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이 지위가 별로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에서 왕으로 변화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양해왕 하에 보면 사람들이 나더러 밤에 급하게 치느라고 글씨가 틀렸네요. 명당을 부수라고 하니 부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하니까 맹자가 명당이라는 것은 왕자, 즉 천자의 당이니
왕께서 왕정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부수지 마소서. 왕정을 행하는 자가 천자가 되는 거니까 왕도 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 부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역성혁명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역시 다음에 있는 거 양해왕 하에 나오는 구절. 탕이 거를 유폐하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니까 또 물어보기를 신하가 군주를 시해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걸작이죠.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고 잔적한 사람을 일부 그냥 한 사람, 한 남자라고 하니 한 사나이? 라고 하니 한 사나이인 주를 베었다는 말은 들었고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한 말이죠. 천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 여튼 주나라 천자인데 그 은나라 천자인데 주나라가 건국될 때 걔는 폭군이었으니까 성을 바꿔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권으로 읽는 제자백가라고 일본 어떤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일본은 역성혁명이 불가능한 나라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천황제에 대해서 그것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상 때문이어서 그런지 중국은 나중에 청나라가 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설 때도 역시 이런 개념에서 역성혁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도전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죠. 일부주론이라고 해요. 이거를. 독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한테 그냥 일부라고 해버리는 거니까. 일부주, 이게 주왕의 이름이고 주왕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맹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근데 맹자가 매우 파격적인 사람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이것은 전국시대의 분위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천자를 천자로 대접하는 상황이라면 전국치룽이 그렇게 되진 않았거든요. 네. 아예 지금은 새로운 통일왕국이 들어서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맹자는 복고풍의 사상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천자를 그럼 지금 주천자를 존중하고 그를 다시 세워야 될 거냐?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가장 왕을 할 만한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면 된다라는 생각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떤 사상가들도 이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가서 그 많은 제자백가들이 전부 유세를 하고 다닌 걸 거고요. 그래서 맹자에는 또 맹자 책을 읽다 보면 당시의 전국시대 사상가들의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농가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신농시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서 왕이든 누구든 전부 농사일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맹자가 니네는 뭐 가마솥도 니네가 만들고 뭐 오만 것을 니네가 다 만들어? 아니요. 그거 저희가 지은 것으로 바꿔서 먹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왜 정치는 농사일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서 쿠사리를 먹었죠. 근데 묵가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죠. 다룰 수 있다면 다루면 좋겠는데 그 유명한 겸해를 주장했던 왜냐하면 전쟁하는 건 너무 소모적이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해서 모두가 서로를 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겠죠. 매우 공리적인 접근이에요. 그 뭔가를 따지지 않는 타오른 밑으로부터의 어떤 사랑 그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길은 서로가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본 거죠. 그다음에 양주. 양주는 쾌락주의죠. 근데 이제 그 열자에 실려 있는 양주편이 양주의 기록으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데 사실은 열자 자체가 위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의 양주편을 어디까지 양주의 진실로 볼 거냐에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양주는 호방한 기상이 있어요. 인생 뭐 있냐? 즐겨야지. 이런. 그러니까 맹자는 이 두 묵가하고 양주를 매우 경계했어요. 저는 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묵자는 막 온 몸이 시꺼멓고 어디 앉을 자리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들은 기술자이기도 했고 전쟁 전문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늘 수비를 했고 그래서 초나라에서 송을 치려고 했던가 그때 묵자가 그러지 말라면서 자기가 다 수비해낼 수 있다고 막 얘기를 하죠. 유단자인가?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공격할 거다. 이렇게 하면 끝. 또 이 방법 이렇게 그럼 칠 걸 이렇게 하면 끝.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전술이 묵가를 넘지 못해서 침공을 안 해요. 진정한 유단자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 왕도 돌보지 않았던 자기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묵가들이 백성들은 고마웠겠죠. 그리고 양주 계속 전쟁하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수탈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데 인과 예와 지를 다해서 너의 덕성을 함양하고 그렇잖아요. 놀자 오늘. 잔치다 오늘. 그러니까 쾌락주의도 혹은 자기 몸을 지키는 네 머리털 양주한텐 그러죠. 그 열자의 양주편에 보면 선생의 머리털 하나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선생님 뽑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아니 머리털 하나로 천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원래 천하는 머리털 하나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개진했기 때문에 맹자로서는 그게 양주의 입장에선 군주가 없는 거고 묵자를 보면 걔네는 부모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지만 당시 풍경을 생각해 보면 이 사상들이 인기가 많았던 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자 같은 경우는 인성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국시대에는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겼겠죠. 도대체 왜 인간의 속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전쟁을 해대나? 사람은 선한가? 사람은 악한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맹자에 등장하진 않지만 유가의 도통으로 우리는 아까 맹자가 후에 부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인기가 좋았던 유가의 학파는 순자 학파였어요. 그래서 순자는 공자는 존경했지만 맹자를 많이 비난했죠. 그래서 풍우란이라는 분은 공자를 소크라테스라고 본다면 그 맹자를 플라톤 그리고 순자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다고 둘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하면 맹자를 들어가기 전에 맹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개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왜 맹자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요. 깊은 이유는 없고요. 재밌어요. 그냥 그 한문에 접근하시기에 이제 사서라고 해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삼경이라고 해서 시경, 서경, 역경이 있잖아요. 시경, 서경, 역경은 공자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의 저작이에요. 그래서 맹자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강독을 하시게 되면 시경, 서경이 등장하는 부분이 많은데 등장할 때마다 파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해석이 매우 어려워요. 글자도 그렇고 그
그 되게 옛 문헌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도 난해한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려워요. 삼경은 초보자는 다룰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논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논어는 내용이 단구가 많아요. 구가 짧아요. 그래서 한문을 할 때 논어로 물리를 튼다고 하면 주자의 주까지 함께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상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문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문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늘 그렇지만 성인은 재미가 없어요. 세인티지 보링하죠. 그래서 좀 되게 정제돼 있어서 조금 재미가 없는 부분도 많고 단구인데다가 내용이 길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치죠. 그러니까 논어는 보시려면 쉬었다가 조금씩 보시는 게 낫겠죠. 좋은 얘기를 한꺼번에 와장창 들으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맹자는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조금 발전된 전국시대 양식으로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은 제일 첫 번째로 본 건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한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한문을 또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맹자를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대학하고 중용은 분량이 적지만 철학적이에요, 매우.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중용은 특히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한데 물론 부족한 선생의 탓도 있겠지만 가닥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논어나 맹자는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되잖아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학하고 중용은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좀 지루한 감이 있고 대학 같은 경우는 너무 짧고 그래서 이제 사서 중에서 한문이라고 하면 가장 무난하게 사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더욱 무난한 게 맹자여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주희는 이제 주희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허무와 정멸로 모든 세상이 빠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무는 노장 사상이고요. 정멸은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부터 그런 기풍들이 가다가 송나라 때가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거기에 학자들이 많이 빠져요. 근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장 사상도 깊이가 대단하고 불교도 대단하죠.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 뿌리를 내린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도 처음에는 불가에 귀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나와서 우연히 유가의 책을 다시 보게 됐고 거기서 실학이라는 개념을 얻어내게 되죠. 현실에 뿌리박은 학문. 그래서 부흥 뜬 심원하고 고화하기는 하지만 부흥 뜬 게 아니라 그래서 주자는 경무를 얘기하잖아요. 주의가 이걸 썼을 때는 이를 격자죠. 이르다, 도달하다. 물에 나아가서 배우는 거예요. 물에 나아가서 알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하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형이상학적인 것도 알 수 있는 하학상달의 개념이 유학에 있다고 생각해서 유학으로 돌아와서 유학을 크게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물에 나아간 거기 때문에 현실, 하학이잖아요. 현실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심원한 형이상학까지 나아간다고 해서 하학상달의 개념을 확립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본성론. 근데 맹자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런 거가 자기하고 맞으면서 맹자를 복원하기 시작하죠. 순자는 제도와 예의 확립이라면 맹자는 인성론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덕이나 이런 것들을 인의 이런 것들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건져 올리죠. 맹자는 구조랄 게 딱히 없어요. 논어처럼 이렇게 일목요연. 제가 한문을 배울 때 가장 당황했던 게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 처음에 서론이 있고 뭐 이걸로 1부는 이걸로 발전을 시키고 2부는 이걸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모아놓은 것처럼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재밌는 건 대체로 맹자는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 달려 있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이 제목으로 달려 있고요. 분량은 많아요. 분량은 좀 적당한 분량? 한 3만 몇 천자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논어를 천독하면 한문에 물리가 난다고. 네. 제가 1000번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글쎄요, 맹자는 구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크게 많진 않아요. 이것도 막 시기적으로 전부 배열이 되어 있는 것조차도 별로 아니어서 그리고 앞쪽은 조금 더 이제 시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내용이 길고요. 어떤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을 정도로 길고요. 근데 뒤에 가면 그 논어처럼 중요한 구절, 좋은 구절들을 모아놓은 느낌이 많고요. 네, 만장도 일화가 많고 그런 정도? 네, 그렇습니다. 송나라 시대하고 그때 고려 말하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주희의 시대에도 제대로 정치 안 하고 학자들은 또 막 그렇게 되고 해서 그때 금이 치죠. 금나라가 쳐서 망하고 북송이 망하고 한 달 뒤에 그 송의 후예인 사람이 남송을 세우죠. 그러니까 주인은 허무와 정멸론이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고려 말도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고 역시 고려 말에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고려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게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사한 속성을 가져요. 그런데 신진 사대부들이 거기에서 그 성리학을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자의 이론도 있고 경물치지를 얘기한 주희의 이론도 있고 그래서 진덕수의 대학 연의가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역시 정도전도 불교의 허무한 것들을 제하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하고 정치를 그렇게 구상해야 한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조선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래서 전기하고 후기는 매우 분위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들어온 거는 서로가 그렇게 분위기가 매우 유사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정도전은 결국 역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나라가 운영이 됐으면서도 정도전에 대해서는 역적이라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송나라의 분위기가 비슷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맹자를 끌어올린 주위의 책 속에서 이제 정도전 역시 맹자를 다시 심각하게 보게 됐고 그 당시엔 더 이상 백성들이 살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된 것처럼 맹자도 결국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그 맹자에 보면 재상정치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걸 재상정치라고 하지 않았지만 천자가 성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핏줄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래서 그가 논리적으로 좀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맹자는 인재를 뽑아놓고 그 인재가 학문한 것을 네가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걔가 학문한 대로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놔둬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옛날에 훌륭한 재상들을 인용하면서 그런 인재를 많이 채용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역시 정도전의 재상 정치도 그런 그 맹자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게 되고요. 그런 유사성들 그게 이제 맹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